이 집에 역적을 숨겼다. 당장 문을 열어라. 금부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칼을 찬 사내들이 살인문 앞에 줄지어 섰지요. 방 안에는 수의를 뒤집어 쓴 피투성이 사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10살짜리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아이가 금부도사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집엔 산 사람이 없사옵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저승사자의 노여움을 사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북쪽 자락 사람들이 꺼리는 골목 한켠에 백정 석돌이 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석돌이가 백정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백정이었지요. 대를 이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였습니다. 조선 땅에서 백정이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노비보다도 더 천하다 여기는 자들이 있을 정도였지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달아났지요. 석돌이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 배웠으니까요. 40줄에 접어든 석돌이는 그 세월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마디, 짐승의 피를 수십 년 다루느라 가죽처럼 두꺼워진 손바닥.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아직 온기를 잃지 않고 있었지요. 그 눈빛 하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10살짜리 아들 거미였습니다. 거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러 면에서 달랐지요. 몸집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였으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그 눈이 유독 오래 머물렀지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골목의 구조를, 장터에서 오가는 말들을 마치 머릿속에 새겨 넣듯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거미에게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한 번 스친 상인의 얼굴을 석 달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하였습니다. 골목 어귀를 한 번 걸어가면 그 골목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새겨졌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훈장이 서당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주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거미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훈장의 목소리가 멀어진 뒤 거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되풀이하였습니다. 석돌이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 한 것이냐? 거미가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방금 저 담 너머에서 들은 것이요, 아버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귀에 남아서요. 석돌이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토록 총명한 아이가 하필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그 한이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신분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움의 길도 벼슬의 길도 사람 대접받는 삶도 처음부터 막혀 있었지요. 석돌이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였습니다. 거미는 아버지를 도와 날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손질하였습니다. 고된 일이었으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눈은 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양반의 몸짓을 유심히 살피거나 포도청 군관들이 순찰하는 경로를 머릿속에 새겨두거나 골목골목에 막힌 곳과 뚫린 곳을 헤아리거나 하였지요. 석돌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거미야,
너는 왜 그리 사방을 두리번거리느냐? 거미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석돌이는 그 말의 뜻을 그날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다시 가죽을 손질하였지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돌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 백정 돌쇠를 만났지요. 돌쇠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석돌이 도성 안에 큰일이 났다네. 이판서댁 도련님이 영모로 잡혔다 하더군. 석돌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모, 그 집 도련님이? 그렇다네. 처형이 며칠 아니라는 말도 돌더군. 석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어서 가세. 집으로 돌아온 석돌이는 그 이야기를 거미에게 전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장터 어귀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영모를 꾸밀 이유가 없는 자가 영모로 잡혔다는 것이. 석돌이가 아들의 입을 막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거미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같은 것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영모를 꾸밀 이유가 없는 자가 영모로 잡혔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자를 영모로 몰았다는 뜻이 아닌가. 그날 밤 거미는 오래도록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평범한 백정 부자의 삶이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 하루가 지나면 10사람의 입을 거치고 사흘이 지나면 온 도성을 뒤덮어 버리지요. 이준의 영모 소문이 꼭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터 어귀에서 보부상 몇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불과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살이 붙고 가지가 뻗어나갔지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도성 안 어느 골목을 가도 이 이야기 아닌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석돌이가 이른 새벽 장터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가죽을 팔러 나간 것이었으나 장사가 될 리 없었지요. 사람들이 모여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석돌이가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 그 자가 밤마다 불어난 무리를 모아 영모를 도모하였다지 않소. 포도청에서 직접 잡으러 갔다 하오. 옆에 선 안악이 혀를 찼지요. 아이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대째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 도련님이 무슨 일로 그런 짓을. 다른 사내가 맞받았습니다. 에이, 권세 있는 집안이라고 어찌 역심이 없겠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높은 자리가 탐나는 법이지. 석돌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주막 앞이었지요. 거기서도 이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앞에 놓은 사내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체포될 때 저항하다가 군관 둘이 다쳤다 하오.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은 바로는 이미 도망쳤다 하던데. 도망을? 그렇소. 포도청에서 잡으러 갔더니 이미 집을 빠져나간 뒤였다고 하오. 지금 도성 안 사방에 수배가 붙었다 하더군. 사내들이 사발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석돌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쳤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도망쳤다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도성 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석돌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지요. 우리 같은 것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장터 한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갓을 쓴 선비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석돌이가 짐을 고쳐매며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선비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준이라는 자가 영모를 꾸밀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관직도 있고 집안도 탄탄한데. 다른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지요. 이복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네. 이번 사건을 병조판서 엄대감께서 직접 수사하신다 하지 않았나. 첫 번째 선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대감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입이 닫혔습니다. 도성 안에서 엄대감의 권세를 모르는 자가 없었지요. 병권을 쥐고 조정을 좌지우지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눈 밖에 났다가 무사한 자가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었지요. 엄대감이 영모로 지목한 자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다.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석돌이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죽은 한 장도 팔지 못하였지요. 장터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흥정이 될 리 없었습니다. 석돌이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미가 마당에서 가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장터가 어수선하여 그냥 돌아왔다. 거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문 때문이지요? 석돌이가 멈칫하였습니다. 너도 들었느냐? 예, 아버지. 아까 물 기르러 나갔다가 이웃집 안악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거미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그런데 아버지, 소문이 이상하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냐? 처음에는 이준 나으리가 잡혔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망쳤다 하지요. 그리고 영모를 꾸민 증거가 있다 하였는데 정작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고요. 거미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 나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석돌이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석돌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거미야,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여라.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예, 아버지. 거미가 다시 가죽을 손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 이준 나으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도성을 빠져나간 것인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빛이 담장 너머로 흔들렸지요. 군관들의 발소리가 백정골목 어귀에서도 한참을 맴돌다가 멀어졌습니다. 석돌이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제발 우리 골목만은 지나쳐 다오.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군관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석돌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거미도 아버지 곁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부자가 잠든 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성 안은 겉으로는 고요하였으나 그 고요함 아래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지요. 억울한 자가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억울함을 덮으려는 자들이 사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백정 부자의 집이 있었지요. 하늘이 그 인연의 시를 이미 잊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이었지요. 도성 안은 먹물을 뒤집어 쓴 듯 어두웠고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돌았습니다. 석돌이는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참이었지요. 거미는 아직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 소리였지요.
낮고 가늘었으나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석돌이가 굳어졌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집 앞에서 무슨 소리인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끊어지는 소리였지요. 석돌이가 문가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을 긁는 소리가 났지요. 석돌이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였지요. 온몸에 피가 흥건하였고 맨발은 피가 굳어 터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으나 그 옷감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운 비단에 정교한 수가 놓여 있었지요. 저작거리 양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높은 신분의 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석돌이가 뒷걸음을 쳤습니다. 어젯밤 포도청 군관들이 온 도성을 뒤지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영모로 수배된 자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석돌이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이 자가 혹시 그 수배된 자가 아닌가? 이 자를 들여보냈다가 발각되면 우리 부자는 끝이다. 석돌이가 황급히 살인문을 닫으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떴지요. 흐릿하고 힘없는 눈이었으나 그 안에 무언가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사내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려다오. 나는 억울하다. 석돌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거미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거미가 아버지 곁에 서서 문 앞에 사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의 눈이 사내의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내의 눈과 거미의 눈이 마주쳤지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다. 거미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석돌이가 기겁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 자가 어떤 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저 상처를 보세요. 이 새벽에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에요. 거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지요. 석돌이가 다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나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빴지요. 이대로 두면 새벽이 지나기 전에 숨이 넘어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석돌이가 이를 악물었지요. 이 일에 엮이면 안 된다. 우리 같은 천민이 어찌 이런 일에 끼어드는 것인가. 아버지. 거미가 다시 불렀습니다. 석돌이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석돌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었지요. 석돌이가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하였습니다. 거미가 반대편을 받쳤지요. 두 부자가 사내를 끌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석돌이가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내의 상처를 살폈지요. 칼에 베인 자국이 2군데, 돌부리에 긁힌 자국이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석돌이가 헌천을 찢어 상처를 동이기 시작하였지요. 거미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데웠습니다. 한참 후 사내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석돌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거미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저 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마라. 상처가 아물면 즉시 내보내야 한다.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저 높은 신분의 옷, 저 절박한 눈빛, 이 새벽에 홀로 쓰러져 있던 것. 어젯밤 온 도성을 뒤지던 포도청 군관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거미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지요. 석돌이가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아직 고요하였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이 언제 깨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루는 백정의 집에 산자가 찾아들었습니다. 그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 부자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석돌이가 방 안에서 사내의 상처를 다시 살피고 있던 참이었지요. 거미는 마당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였습니다. 석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미야. 석돌이가 낮게 불렀지요. 거미가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손을 멈추고 골목 쪽을 바라보았지요. 포도청 군관들이었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골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군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이 골목에 있는 집들을 하나씩 수색한다. 모두 문을 열어라. 거미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숨겨야 해요. 지금 바로요. 석돌이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아직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요. 움직이기도 어려운 몸이었습니다. 거미가 방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구석에 쌓아둔 짐승 가죽 더미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 옆에는 염습에 쓰던 수의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거미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수의를 꺼내세요. 석돌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의를, 예.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석돌이가 영문도 모른 채 수의를 꺼냈지요. 거미가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소인 말을 들으실 수 있사옵니까? 사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지금부터 소인이 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하옵니다.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되옵니다. 사내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미와 석돌이가 사내에게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죽 더미 한쪽에 사내를 눕혔지요. 그 위에 짐승 가죽을 어지럽게 덮었습니다. 꼭 염습을 마친 망자가 수습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거미가 방 안에 짐승 기름 냄새 나는 천 조각을 곳곳에 펼쳐 놓았습니다. 퀴퀴하고 묵직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아버지, 마당으로 나가 가죽을 손질하세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석돌이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미도 뒤따라 나와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가죽 조각을 집어들었지요. 잠시 후 살인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덩치 큰 군관이 부하 셋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군관이 석돌이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수상한 자를 보았느냐? 어젯밤부터 이 골목을 뒤지고 있다. 석돌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은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나으리. 군관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으로 향하였지요. 방 안을 보겠다. 석돌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거미가 일어섰습니다. 나으리, 방 안에는 오늘 새벽에 거두어 온 망자가 누워 있사옵니다. 군관이 거미를 내려다보았지요. 망자, 예, 나으리. 소인의 아비는 백정이오나 때로 마을 사람들의 염습도 도와드리옵니다. 오늘 새벽 이웃마을에서 연락이 와 시신을 거두어 왔사옵니다. 거미가 방문 쪽으로 몸을 틀며 말을 이었지요. 들어가 보시겠사옵니까? 다만 망자의 혼백이 아직 머물러 있을 시간이옵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저승사자의 노여움을 사신다 하였사옵니다. 군관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들어가 보겠사옵니다.
거미가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옵니다, 나으리. 다만 오늘 아침에 내장을 손질하다 만 것이 있어 냄새가 심하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부하가 멈칫하였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군관이 손을 들어 부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미를 다시 내려다보았지요. 이 골목에서 수상한 자를 보거든 즉시 포도청으로 알려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나으리. 군관이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지요. 부하들이 우르르 뒤따라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석돌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것이었지요. 거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석돌이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얼굴에는 식은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거미야, 너 지금 떨리지 않느냐? 거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조금요, 아버지. 그런데 떨릴 틈이 없었어요. 석돌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을 바라보았지요.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잘 버텨준 것이었지요. 거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죽 더미 위에 수의를 덮고 누운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얼굴이 창백하였으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거미가 사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시옵니까? 사내가 가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그 두 마디였습니다. 석돌이가 방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포도청이 이렇게까지 뒤지는 것인가? 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러나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석돌이는 알고 있었지요. 포도청 군관들이 이 골목을 그냥 지나칠 자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큰 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군관들이 떠나고 1시경쯤 지난 뒤였습니다. 사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거미가 데운 물에 천을 적셔 사내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석돌이는 방문 앞에 앉아 골목의 기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사내가 눈을 제대로 떴지요. 흐릿하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거미가 등을 받쳐 주었지요. 사내가 신음을 참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좁고 낡은 방이었으나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가죽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사내가 석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살린 것이냐? 석돌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의 아들이 나으리를 발견하여 싸웁니다. 사내의 눈이 거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거미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거미라 하옵니다. 거미. 사내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하였지요. 나는 이준이다. 석돌이의 등줄기가 오싹하였습니다. 도성을 뒤흔들고 있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모로 수배된 그 자가 바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것이었지요. 석돌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저 다친 분을 치료해 드렸을 뿐이옵니다. 부디 목숨만 살려 주시옵소서.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해칠 자가 아니다. 거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물어보아라. 정령 영모를 꾸미셨사옵니까? 방 안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지요. 10살짜리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나으리를 영모로 모셨사옵니까? 이준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 분노는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았지요. 이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병조판서 엄대감이다. 석돌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준을 바라보았지요.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대감은 오래전부터 병권을 손에 쥐고 조정을 좌지우지하여 왔다. 그런데 내가 관직에 오른 뒤 엄대감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 굴량미 횡령, 무기 밀거래, 매물수수. 그 증거를 손에 넣었지. 이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엄대감은 그것을 알았다. 내가 증거를 상소로 올리기 전에 먼저 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거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어디에 있사옵니까?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대감 저택별채 서고에 있다. 내가 밀약서 원본을 몰래 빼돌려 그곳에 숨겨두었지. 엄대감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다. 그것만 꺼내올 수 있다면 엄대감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 석돌이가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그 서고라면 도성에서 가장 삼엄하게 지키는 곳이 아니옵니까? 어찌 들어간단 말씀이시옵니까?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몸이 이 지경이니 내가 직접 갈 수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자도 남아있지 않다. 나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잡혀 들어갔거나 숨어버렸지. 이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천한 곳에서 천한 이들에게 목숨을 빌리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말에 석돌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미는 달랐습니다. 이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지요. 엄대감 저택별채 서고.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그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골목의 구조, 담장의 높이, 경비가 서는 위치. 한 번 본 것은 잊지 못하는 거미의 머릿속에 그 모든 것이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들어갈 수 있다. 거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더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엄대감 저택 안에 나으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사옵니까? 이준이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지요. 별채 부엌에서 일하는 막쇠라는 하인이 있다. 나이가 많고 말수가 적은 자인데 오래전부터 나를 따르던 자이지. 아직 손을 대지 못하였을 것이다.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쇠, 별채 부엌, 머릿속에 새겨 넣었지요. 석돌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거미야,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거미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인이 그 서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석돌이가 기겁하였지요.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준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10살짜리 아이가? 예.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은 2해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골목을 지나간 적이 있사옵니다. 담장 동쪽 끝에 기와장이 빠진 자리가 있었고 그 아래 배수로가 있었사옵니다. 어른은 지나가기 어렵지만 소인 정도면 들어갈 수 있사옵니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2해 전에 한 번 지나친 것을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말이냐? 소인은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사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그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어렸습니다. 석돌이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엄대감 저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들어갔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진다. 아버지. 거미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이옵니까? 석돌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이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민 부자가 자신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지 말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지요. 이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두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지요. 작은 백정아이 하나가 도성에서 가장 무서운 자의 저택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늘이 과연 이 부자의 손을 잡아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석돌이와 거미가 이준의 상처를 다시 살피고 있을 때였지요.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발소리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그것도 여러 명이 천천히 골목을 훑으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거미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아침에 왔던 그 군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에서 내려부 아들을 이끌고 직접 골목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아침보다 훨씬 굳어 있었지요. 다시 왔다. 아침에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거미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걸어서요. 석돌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속인 것이 들켰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집집마다 들르고 있으니까요. 거미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아까처럼 누워 계셔야 하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버티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이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미가 이번에는 아침과 다르게 준비하였습니다. 수의를 다시 꺼내 이준에게 덮었지요. 그리고 짐승 기름을 아궁이에 조금 태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퍼졌지요. 거기에 짐승 내장을 손질하고 난 찌꺼기를 마당 한켠에 늘어놓았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지요. 석돌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아버지, 냄새가 심할수록 오래 머물지 않을 거예요. 거미가 태연하게 대답하였지요. 잠시 후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돌이가 문을 열었지요. 아침에 그 군관이 서 있었습니다. 부하 둘이 양옆에 섰지요. 군관이 석돌이를 훑어보며 말하였습니다. 아까 왔던 자다. 기억하느냐? 예, 나으리. 기억하옵니다. 다시 묻겠다. 수상한 자를 보지 못하였느냐? 석돌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은 아침부터 집안에서 일을 하였사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군관의 눈이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내장 찌꺼기가 늘어놓인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다 방문 쪽으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아까 방 안에 망자가 있다 하였지? 예, 나으리. 아직 거기 있느냐? 예, 나으리. 가족들이 오후에 데리러 오기로 하였사옵니다. 군관이 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보겠다. 석돌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미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지요. 나으리,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군관이 거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해 보아라. 아침에 염습을 마저 하는 중에 혼백이 어지러워졌는지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군관의 눈썹이 꿈틀하였지요. 이상한 일이라니. 아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에서 잠긴 듯 열리지 않았사옵니다. 잠시 후 저절로 열렸지요. 망자의 혼백이 아직 방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거미가 방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굳이 들어가시겠다면 소인이 막을 수는 없사옵니다. 다만 나으리의 안위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군관이 잠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하 하나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지요. 다른 부하도 발걸음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군관이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돌이를 바라보았지요. 가족이 오후에 온다 하였느냐? 예, 나으리. 해가 지기 전에 올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왔을 때 이 골목 어귀를 지키는 군관에게 알려라. 내가 확인을 해야 하니 영심하겠사옵니다. 나으리. 군관이 마지막으로 방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지요. 부하들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살인문이 닫혔지요. 이번에는 석돌이도 거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자가 마당에 선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었지요. 한참 후 석돌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혼백이 문을 잠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거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였지요. 지금 생각해낸 것이요, 아버지. 석돌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 수위를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요. 거미가 달려가 부축하였습니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이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미야. 예, 나으리. 너는 참으로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거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을 뿐이옵니다. 이준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남이 믿을 만한 말을 찾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석돌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족이 올 것이라 하였으니 저녁 전에 군관이 다시 올 것이옵니다. 그 전의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준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티는 것은 어렵다. 서고의 문서를 가져오는 것과 이 집을 벗어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이준이 눈을 뜨고 거미를 바라보았지요. 거미야, 오늘 밤 우리 셋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내가 그 서고에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느냐? 거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나으리.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돌이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 앞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결심한 것이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군관이 다시 오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밤이 길어질 것 같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군관이 저녁 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석돌이가 문을 열고 나가 망자의 가족이 방금 전에 다녀갔다고 둘러댔지요. 군관이 빈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주는 이미 천장 쪽 들보 위에 몸을 숨긴 뒤였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군관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군관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였습니다. 이준이 들보에서 내려왔지요. 상처가 쑤셨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방 안에 모여 앉았지요. 거미가 작은 등잔 하나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일이 되면 군관들이 이 집을 본격적으로 뒤질 것이다. 더 이상 여기 있는 것은 위험하다. 석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이미 2번이나 왔으니 3번째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미야, 내가 서고에 들어가겠다 하였지. 다시 한 번 묻겠다.
정말 할 수 있겠느냐?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사옵니다, 나으리. 그렇다면 내가 자세히 일러주겠다. 잘 들어라. 이준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대감 저택 별채는 본체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별채 안쪽 두 번째 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나오고 마당 오른편에 서고가 있지. 서고 문은 잠겨 있지 않다. 엄대감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고 앞에는 항상 하인이 지키고 있다. 이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낮에는 2명이 지키고 밤에는 1명으로 줄어든다. 야경을 도는 군관들이 별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경 남짓이다. 거미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인 1명, 야경 1시경. 그 사이에 움직여야 한다. 문서는 서고 안 오동나무 상자에 있다. 붉은 끈이 묶인 상자지. 서고에 들어가면 정면 서가 맨 아래 칸에 놓여 있을 것이다. 상자 안에 문서가 3묶음 들어있는데 엄대감의 서명이 찍힌 것은 2번째 묶음이다. 그것만 가져오면 된다. 오동나무 상자, 붉은 끈, 2번째 묶음. 거미가 또렷하게 되뇌었습니다. 이준이 계속 말하였지요. 그리고 별채 부엌에서 일하는 막쇠라는 하인을 찾아라. 내 이름을 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쇠 외에 다른 자에게는 절대 내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밀고자가 있을 수 있다. 석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겠사옵니까? 금음날 밤이 좋다. 달빛이 없어 가장 어두운 밤이지.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시가 지나면 야경이 교대한다. 교대하는 그 틈이 가장 허술하다. 그때를 노려야 한다. 사흘 뒤 자시.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돌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흘 동안 나으리를 어디에 모셔야 하옵니까? 이 집에 계속 계시는 것은 무리이옵니다. 이준이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이 근방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빈집이 있느냐? 석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골목 끝에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너져가는 집이라 아무도 드나들지 않사옵니다. 그곳으로 가겠다. 3사람이 어둠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석돌이가 먼저 골목을 살폈습니다. 군관들의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짓하였지요. 거미가 이준을 부축하였습니다. 3사람이 어둠을 틈타 골목 끝 빈집으로 향하였지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빈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이 들어있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거미가 낙엽을 쓸어 한쪽에 자리를 만들었지요. 이준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석돌이가 품에서 꺼낸 보리떡 하나를 이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준이 보리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궁에서는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 이준이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달구나. 석돌이가 멋쩍게 웃었지요. 허름한 것이옵니다. 나으리.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심이다.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준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나는 평생 궁 안에서 살았다. 화려한 것들 속에서 살았으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적은 없었다. 3사람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 엄대감의 죄가 밝혀지면 나으리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옵니까?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직으로 돌아가 하려던 일을 마저 하겠다. 엄대감처럼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을 바로잡는 일이지. 이준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자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석돌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인들은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갚고 싶은 것이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별이 보였지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금음날 밤이 올 것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도성에서 가장 무서운 자의 저택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야 하는 밤이었지요. 그 발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별도 구름 속에 숨어버린 듯 하늘이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새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도성 안 골목들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지요. 빈집 안에서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붉은 끈, 두 번째 묶음. 잊지 않았느냐? 잊지 않았사옵니다. 나으리. 막쇠를 먼저 찾아라. 별채 부엌이다. 내 이름을 대면 된다. 예, 나으리. 탈출할 때는 왔던 길로 나와라.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마라. 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돌이가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미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요. 석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미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소인은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석돌이가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지요. 거미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성 안은 야경꾼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골목과 골목 사이를 쥐처럼 움직였지요. 어릴 때부터 이 도성 안 골목들을 누비며 몸에 익힌 길이었습니다. 어느 골목이 막히는지, 어느 담장 아래 개가 묶여 있는지, 어느 집 앞에 야경꾼이 오래 머무는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야경꾼 2명이 횃불을 들고 큰 길을 지나갔습니다. 거미는 담장 그늘에 납작하게 붙어 숨을 죽였지요. 횃불 빛이 거미의 발끝 바로 앞에서 흔들리다가 멀어졌습니다. 거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1시경쯤 걸었을 때 엄대감 저택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고 두꺼운 담장이었습니다. 거미가 담장을 따라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였지요. 어둠 속에서도 눈이 익어 있었습니다. 2해 전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지나던 날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지듯 또렷하였으니까요. 담장 동쪽 끝에 이르렀습니다. 거미의 손이 담장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지요. 기와장 3장이 빠진 자리였습니다. 2해가 지났으나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그 아래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거미가 몸을 낮추어 배수로를 살폈지요. 어른이라면 어림도 없는 크기였으나 10살짜리 아이의 몸이라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하였습니다. 거미가 이를 악물고 배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고 낮은 통로였지요. 몸을 완전히 눕힌 채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돌부리가 팔뚝을 긁었고 흙이 입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앞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미가 머리를 내밀었지요. 담장 안쪽이었습니다. 거미가 몸을 끌어내어 일어섰습니다. 옷이 흙투성이었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별채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본체에서 별채로 가려면 오른쪽 담장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미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별채 부엌 쪽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미가 쪽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이며 천천히 밀었지요.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서니 아궁이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노인 하나가 졸고 있었지요. 나이가 지긋하고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거미가 조용히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거미를 보고 화들짝 놀라 입을 열려는 순간 거미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막수의 어르신이시옵니까? 이준 나으리께서 보내셨사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거미의 팔을 잡아 더욱 구석으로 이끌었지요. 도련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이냐? 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어르신. 살아 계십니다. 막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하늘이 도우셨구나. 어르신, 서고로 가야 하옵니다. 지금 하인이 지키고 있사옵니까? 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 있다. 그런데 그놈이 술을 즐기지. 자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조는 버릇이 있어. 막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지금이 딱 그 무렵이다. 거미가 막쇠를 따라 별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열자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 오른편에 서고 문이 보였지요. 문 앞에 하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쇠의 말대로였지요. 하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왔지요. 거미가 발소리를 죽이며 서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지요. 거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막쇠가 건네준 작은 촛불 하나로 서가를 더듬었지요. 정면 서가 맨 아래 칸 있었습니다.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붉은 끈이 묶여 있었지요. 거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문서 묶음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거미가 두 번째 묶음을 꺼내 들었지요. 두꺼운 종이에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엄년. 한 글자가 또렷하였습니다. 거미가 문서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잠들어 있던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겁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거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서고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문서를 꼭 안은 채 거미는 숨을 죽이고 서가 뒤편 그늘 속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촛불은 이미 손바닥으로 덮어 껐지요.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 하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두어 가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미는 서가 뒤편 그늘 속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것 같았지요. 움직이면 안 된다.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엄대감의 부하로 보이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손에 등잔을 들고 있었지요. 사내가 서고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서가를 따라 움직였지요. 거미는 숨을 참으며 더욱 몸을 낮추었습니다. 불빛이 거미가 숨은 서가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막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대감 어른께서 찾으시옵니다. 지금 당장 본체로 오시라 하옵니다. 사내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몸을 돌렸지요. 알겠다. 사내가 서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거미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 것이었지요.
그러나 떨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미가 품 안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묶음. 붉은 인장. 틀림없었지요. 거미가 서고 문을 조금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하였습니다. 졸고 있던 하인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막쇠가 마당 한쪽에서 거미를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어서 나오라는 뜻이었지요. 거미가 발소리를 죽이며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막쇠가 거미의 손을 잡고 부엌 쪽으로 이끌었지요. 두 사람이 부엌 쪽 문을 나서는 순간 뒤편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사내였습니다. 이상하다. 서고 안에 누가 들어간 것 같았는데 사내가 서고 문을 다시 열었지요. 잠시 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쥐새끼가 들어갔나. 문이 닫혔습니다. 막쇠가 거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서 가거라. 동쪽 배수로로 나가야 한다. 예, 어르신. 거미가 막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어르신. 막쇠가 거미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도련님께 전해라. 막쇠는 끝까지 도련님 편이라고. 거미가 몸을 돌려 담장을 따라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배수로 앞에 이르렀지요. 거미가 몸을 낮추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올 때보다 더 빠르게 기었습니다. 돌부리에 무릎이 긁혔으나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무사히 가져가면 된다. 담장 밖으로 몸을 끌어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거미가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문서가 그대로 있었지요.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미가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빈집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횃불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수십 개의 횃불이 골목을 가득 메우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왔던 그 군관들이 아니었지요.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거미가 몸을 굳혔습니다. 빈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군관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지요. 빈집 앞에는 군관 둘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나으리와 아버지가 안에 있는데 거미의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그때 빈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관의 고함이었지요. 문을 열어라. 포도청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지요. 석돌이가 나왔습니다. 거미가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군관이 석돌이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이 집에 수배된 자를 숨겼느냐? 석돌이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소인은 갈 곳이 없어 이 빈집에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수배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옵니다. 군관이 석돌이를 밀쳐 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군관이 나왔습니다. 이준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나으리를 미리 피신시킨 것이다. 거미가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지요. 군관이 석돌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수배된 자가 이 골목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내 놈이 숨겨준 것이 틀림없다. 포도청으로 가자. 나으리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닥쳐라. 군관이 석돌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석돌이가 비틀거리며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렸지요. 거미가 숨어있는 담장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돌이가 눈으로 말하였습니다. 가거라. 어서 가거라. 거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뛰어나가 아버지를 잡고 싶었지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품 안의 문서도
이준도 아버지의 희생도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거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소인이 반드시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소리를 낼 수 없었지요. 거미는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인 채 석돌이가 군관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석돌이의 뒷모습이 횃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굽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끌려가면서도 발걸음이 곧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처럼. 횃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어두워졌지요. 거미가 담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준이 피신한 곳을 찾아가야 하였지요. 품 안에 문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시간이다. 헛되이 할 수 없다. 거미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굽은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거미는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준이 피신한 곳은 도성밖 허름한 주막 뒷방이었습니다. 골목이 포위되기 직전 이준이 홀로 빠져나와 숨어든 곳이었지요. 거미가 그곳을 찾아든 것은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이었습니다. 이준이 거미를 보고 달려왔지요. 무사하구나. 문서는 거미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준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가져왔구나. 정말 가져왔구나. 그러나 거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준이 거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아버지가 잡혀 가셨사옵니다. 이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옵니다. 거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거미야, 이 문서를 이조참판 한대감께 전달해야 한다. 엄대감과 사이가 틀어진 분이시지. 이분이라면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나으리 몸으로는 무리이옵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문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두 사람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이준이 앞장서고 거미가 옆에서 부축하였지요. 상처가 도지는지 이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대감 댁에 닿은 것은 먼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쪽문을 열다가 이준을 알아보고 눈이 커졌지요. 도련님, 어서 대감을 불러라. 급한 일이다. 잠시 후 백발의 노대감이 직접 나왔습니다. 한대감이 이준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 사람 살아 있었구나. 대감 안으로 들어가겠사옵니까?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사랑방에서 이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대감이 문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노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굴량미 횡령장부, 무기밀거래 밀약서, 엄대감의 붉은 인장. 한대감이 문서를 덮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진본이 맞느냐? 맞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엄대감 서고에 숨겨둔 것이옵니다. 한대감이 거미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대감. 한대감이 거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하였지요.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구나. 그날 밤 한대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대감과 사이가 틀어진 대신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고 문서를 돌려보였지요. 그러나 거미는 그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 무사하신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대감의 하인이 거미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내 아버지 소식이 들어왔다. 거미가 벌떡 일어났지요. 어디 계시옵니까? 무사하시옵니까? 하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지요. 거미가 달려간 곳은 도성박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뒷방에 석돌이가 누워 있었지요. 포도청에서 끌려가던 중 상처가 덧나 쓰러진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곳으로 옮겨 주었다 하였습니다. 거미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석돌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였고 숨소리가 가빴지요. 옆구리에 감긴 천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미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소인이 왔어요. 거미가 왔어요. 석돌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거미를 찾아 멈추었지요. 석돌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거미야. 무사하구나. 예, 아버지. 소인 여기 있어요. 문서는 전달되었어요. 곧 엄대감의 죄가 밝혀질 것이에요. 석돌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에 희미한 안도가 어렸지요. 잘 됐구나. 석돌이가 떨리는 손을 들어 거미의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거미가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짐승을 잡고 가죽을 손질하느라 닳아버린 손이었지요. 아버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좋은 의원을 데려올게요. 석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괜찮지 않으세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거미야. 석돌이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였지요. 들어라. 거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돌이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흐릿한 눈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만큼은 또렷하였습니다. 소인은 평생 천안백정으로 살았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 그런데 거미야, 소인은 이 일이 후회스럽지 않다. 석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소인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들어라, 거미야. 석돌이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백정의 아들이지만 백정으로 살 아이가 아니다. 내 어미가 그랬다. 이 아이는 언젠가 크게 쓰일 것이라고. 석돌이가 잠시 숨을 고르었지요. 나으리께서 반드시 은혜를 갚으실 것이다. 그때 배움의 기회가 생기거든 놓치지 마라.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그 재주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아비의 소원이다. 거미가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요. 아버지, 소인이 반드시 그리하겠사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사람이 되겠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눈을 감지 마세요. 아버지가 직접 보셔야 하옵니다. 석돌이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 보고 싶구나.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석돌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가늘어졌지요. 거미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막 처마 끝에 매달린 등잔이 흔들렸지요. 천안백정으로 태어나 천안백정으로 살았으나 그 마지막 길만큼은 사람으로서 가장 떳떳한 길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은 삶이었지요. 하늘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미도 알고 있었지요. 조정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대감이 문서를 들고 대궐문을 두드린 날 새벽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병조판서 엄대감이 수년에 걸쳐 굴량미를 횡령하고 북방 오랑캐 상인과 무기를 밀거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저마다 문서를 돌려보며 술렁거렸지요. 엄대감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말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진보님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엄대감은 처음에는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한대감이 추가 증인을 내세웠지요. 엄대감의 별채 부엌에서 일하던 막쇠였습니다. 막쇠는 수년 동안 엄대감의 신복들이 밤마다 별채를 드나들며 수상한 거래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노라고 조목조목 증언하였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앞다투어 엄대감을 탄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엄대감의 권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지요. 엄대감에게 찍혀 좌천된 자들, 억울하게 벼슬을 잃은 자들, 오래도록 이를 갈며 때를 기다리던 자들이 일제히 나선 것이었습니다. 엄대감이 홀로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큰 물결이었지요. 임금이 직접 국문을 명하였습니다. 국문장에서 엄대감은 처음에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하나씩 제시되고 막수의 증언이 이어지자 점점 그 기세가 꺾여갔지요. 엄대감의 신복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와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엄대감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지요. 마침내 엄대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굴량미 횡령과 무기 밀거래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죄도 낱낱이 드러났지요. 임금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대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복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준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이준이 대궐들에 엎드려 임금께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억울하게 쫓기며 피투성이로 도성을 헤매던 날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배수로를 기어 나오던 10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석돌이가 군관들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가던 그 굽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이준이 임금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덕분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누구를 이르는 것이냐? 백정 석돌이와 그의 아들 거미이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소신은 억울한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정의 이름이 대궐들에서 언급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임금이 잠시 침묵하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들라하여라. 거미가 대궐들로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한 그 한가운데로 10살짜리 아이가 걸어 들어갔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거미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거미냐? 예, 전하. 엄대감의 서고에 홀로 들어가 문서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비 석돌이는 어찌 되었느냐? 거미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요. 잠시 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군관들에게 끌려가던 중 상처가 도저 돌아가셨사옵니다. 대궐들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의 눈가가 움직였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석돌이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충절만큼은 어떤 대신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과인이 그 뜻을 기리겠다. 임금이 승지를 불렀습니다. 석돌이의 묘를 후이 장사 지내고 비석을 세워 그 이름을 길이 남기도록 하라. 승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준이 검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거미야, 잘 버텼다. 거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굽어보셨습니다. 권세로 하늘을 찌를 듯하던 엄대감은 꺾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던 이주는 제자리를 찾았지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가장 천하다는 백정의 이름이 대궐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심판이 이르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었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짓밟을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연초로 깊이 돋아나고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도성안 사람들은 겨울에 흉흉했던 기억을 봄바람에 씻어내듯 활기차게 저작거리를 오갔지요. 엄대감이 유배를 떠난 뒤 조정도 저작거리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도성 북쪽 야트막한 언덕에 새 무덤이 하나 있었지요. 임금의 명으로 후이 장사 지내고 비석까지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얀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의로 억울한 이를 구한 백정 석돌이의 묘. 거미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지요. 돌의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지는 듯하였지요. 아버지, 소인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언덕 위 풀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지요. 아버지, 임금 전하께서 소인을 양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백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 나으리께서 소인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일부터 서당에 나가기로 하였사옵니다. 거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일이에요. 소인이 배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아버지, 들리시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미는 닦지 않았지요. 한참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실컷 울어도 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준이 거미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거미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석돌이의 굽은 등이 떠올랐지요. 군관들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가던 그 걸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던 그 마음이. 이준이 석돌이의 무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참 후 거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지요. 아버지, 소인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인이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다고 하였잖아요. 아버지 모습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굽은 등도 거친 손도 마지막으로 잡아주신 그 손의 온기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미가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언덕 아래로 도성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거미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도성안 어딘가에서 아직도 억울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힘없고 천한 이들이 짓밟히고 있을 것이다. 거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 글을 배우고 뜻을 세워 그런 이들의 목소리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거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거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미야, 가자. 예, 나으리. 두 사람이 나란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서당에서 첫 글자를 배우게 될 것이다. 두렵지 않으냐? 거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옵니다.
이준이 빙긋 웃었지요. 그 총명함이라면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거미가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릴 때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오던 쿤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워버렸던 그 글귀였습니다. 이제 그 뜻을 배울 수 있겠구나. 거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지요. 언덕 위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죽은 자를 다루는 백정의 집에서 산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장 천한 자가 가장 귀한 일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 천한 자의 아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늘은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보았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석돌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미는 그것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었지요. 조선 땅 어느 야트막한 언덕 위에 봄 햇살이 가득하였습니다. 비석 위로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마치 하늘이 석돌이의 마지막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낮은 곳에 있어도 옳은 마음을 품으면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법이랍니다. 석돌이 부자는 조선에서 가장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았지요. 두려움보다 의로움을 먼저 택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무너지는 법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옳은 길을 걸으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는 법이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